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간밤에 글로벌 시장 가운데서 상품 시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4%나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등세 물론 바닥에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많이 올랐고요. 금값은 꾸준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간밤에도 1% 정도 올랐습니다.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지 하나씩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바닥에서 국제 유가는 좀 이렇게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 금값은 추세적으로 오르더라고요. 네, 결국 뭐 금 가격의 상승은 뭐 달러 약세와도 당연히 연관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자산 선호로서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핵심 포인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값 2,500달러는 이미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금값을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계속 고점 영역에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아 봐야 2,400 정도까지 조정받았다가 다시 되돌리는 그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어서 오늘 뭐 신고가가 나긴 했지만 이게 뭐 아주 의미 있는 신고가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게 이미 기록했던 가격이기도 하고 레벨 자체를 지켜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뭔가 지정학적 위험을 반영하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리가 또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그 실물 자산에 대한 어떤 그런 강도, 달러 약세에 대한 베팅을 금으로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으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도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금 가격의 상승은 상대적인 달러 약세 분위기, 즉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경기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과 지정학적 그 위험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 눈여겨서 보고 있는 건 유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부딪힌다고 한 지가 벌써 꽤 됐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 촉발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헤즈볼라가 날렸는지 누가 날렸는지는 모르지만 골란고원에 떨어진 폭탄 하나가 그 이스라엘 영역에 있는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그 반대쪽 공격이 있었고 그러다 또 하마스 그 무장단체는 아니지만 정치단체 대표가 뭐 이란의 수도에서 또 죽는 일이 생겼고 이게 이제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뭔가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도 유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말씀드리기를 뭐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거는 유가 약세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보시면 미국이 금리 내리고 경기 둔화되는 상황이고 중국은 경기가 별로 안 좋고 그러면 그 약세 베팅이 없어질 리가 없는데 다시 유가가 80달러 레벨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가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가 80달러는 우리가 이미 받고 90 몇 달러까지 올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이제 고점에서는 아직 멀리 남았으니까 80달러 회복된 게 문제가 아닌데 경기가 약해지는 약세 베팅이 있는 구간에서 밀고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것은 뭐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뭐 24시간 내 공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래서 이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도 공격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다른 쪽에 타격을 뭔가 주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는 게 가장 손쉬운 전략일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갈 일이 없는데 사우디나 러시아는 이것을 겉으로는 반대하겠지만 과연 반대할 것인가? 유가가 올라가는데 별로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뭐 이란 뭐 이걸 빨리 철수해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란이 예를 들어서 공격하고 이 약속대련 이후에 뭔가 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란이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을 때 미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겠지만 석유로 돈을 버는 국가들이 과연 이에 대해서 뭐 미국 편을 전부 들면서 이란 압박에 모두 동참할 것인가는 조금 미묘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타난 이 두 가지 가격의 움직임은 매우 미묘하다. 그래서 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정학적 위험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또 달러 약세를 반영하는 과정에서의 강세라면 유가의 강세는 레벨 기준으로는 별것 아닌데 자 이것이 지금 지정학적 위험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나 또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유가를 한번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춤을 추면 증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그림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격의 강세가 마냥 반갑지는 않다. 예전에 뭐 유가 오르면 뭐 정유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으로 뭐 베팅하는 일부
전략이 유효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그것도 아닌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결과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금값과 유가가 춤을 추면 증시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또 지정학적 리스크의 단면으로 시그널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좀 확대가 될지 아니면 좀 봉합이 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은 슬슬 조금씩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뭐 이 유가를 투자 아이디어로 한 뭐 정유나 뭐 석유 도소매 베팅이나 해운주나 뭐 이런 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못하다 여기까지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그 엔캐리 트레이드를 말씀드릴 때도 분명히 언급드렸던 게 만약에 엔화가 밀고 올라오더라도 예전처럼의 빠른 회복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이번에 청산된 세력의 핵심 포인트는 굉장히 레버리지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깡통 차고 돌아갔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가 올라가 봐야 예전처럼 공격적인 자금이 다시 엔캐리로 들어와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공격적으로 다시 밀어올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도 뭐 여러 증권사들이 다시 이제 그 품팔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매수세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엔비디아의 목표가 막 올리기 시작하고 긍정적인 리포트로 엔비디아 파리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이런 공격적 세력이 빠졌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사주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사시면 안 되죠. 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겠지만 지금 가격에 들어가는 것은 뭐 개미지옥에 빠지는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그 증권사들의 사탕 발린 얘기는 우리가 한꺼풀 지우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마찬가지다. 지금 이렇게 지정학적 위험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공격적인 자산 배분은 아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어제 우리 시장이 이미 증거로 보여줬잖아요. 어제 시장의 거래대금, 거래량 연중 최저 수준입니다. 네, 어저께 장중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하이닉스 뭐 반등하고 있지만 한미반도체 반등하고 있지만 거래가 생각보다 너무 미약하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게 종가까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시장 1%의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시초가에 딱 오르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다음에 종가까지 전혀 거래 없이 그냥 질질질 흘러가는 양상. 그러니까 이게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는 그런 양상인 건데 전부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결국 공격적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투자자는 생각보다 별로 없다. 내가 지금 자신감이 없는 만큼 남도 마찬가지고 그건 제가 보기엔 뭐 전문가 영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상품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어 3개를 꼽아주셨는데 종목군입니다. 소프트웨어, 자동차 부품, 화성업계 이렇게 주셨어요. 언뜻 보면 공통점이 딱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꼽아주신 이유 알려주세요. 네, 전부 낙폭과대주죠. 낙폭과대. 네, 실적이 그렇게 나쁜가라고 살펴봤을 때 실적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물론 이 업종 내에는 뭐 중소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 종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뭐 제가 생각하는 대표주들 몇 개만 살펴보면 먼저 성호하이텍 실적이 나쁠 리가 없잖아요. 지금 뭐 현대기아차 실적이 역대 최대로 나오고 있고 현대기아차에 적극적으로 붙어가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근데 주가는 뭐 이미 신저가를 냈고 증시 폭락하는 과정에서 같이 폭락했고 회복 과정에서 수급의 회복도 없고 주가 회복도 굉장히 미약한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낙폭이 실적 대비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추가적인 강세의 연속성이 나타나면서 빠른 추세 회복이 보여질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 거고요. 소프트웨어 쪽도 어저께 뭐 루닛을 포함한 뭐 의료의 종목군들도 움직였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과거 어느 정도 기관 외국인 비중이 있었던 한글과 컴퓨터 중심으로 본다면 이 종목도 수급이 깨지지 않았는데 주가는 코스닥 시장과 맞물려서 같이 깨진 상황이고요. 주가 회복은 가장 미미한 상황. 그래서 이런 낙폭과대주 종목군들이 일견 밀어 올릴 수는 있는 그런 힘은 있으나 거래가 크게 붙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수급의 회복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엔 이들 종목의 반등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또 코오롱 인더 같은 뭐 효성 TNC 같은 화성업체들의 주가가 대부분 급반등을 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연중 저점을 깨고 나서 반등하고 있는데 이 반등이 급락하는 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발생했던 그 음봉을 아직 극복하지도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마 이제 시장에 뭔가 조금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에서 뭔가 기회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트레이딩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군들이 빠진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적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수급이 빠졌든 자동차 업종의 마진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를 먼저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차원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지금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트레이딩 정도는 유효할 수 있겠으나 이들 종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관점. 또 반대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이 약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어떤 마이너스율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르실 텐데 저는 이렇게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약한 종목군들을 계속 들고 가야 되느냐. 내가 이제 평생 반려주식으로 가져갈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네. 저는 내려올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뚜렷한 낙폭이 있었으면 뚜렷한 반작용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종목은 다음 반등 시장에 설사 오더라도 반등의 주역이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뭐 트레이딩이 좀 더 유효할 수 있는 종목일 수 있어도 보유자 관점에서는 반등이 약할 때는 오히려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줄일 만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낙폭과대주의 트레이딩은 어디까지나 트레이딩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얘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주신 거군요. 그러면은 반등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 강하면 그러면 팔더라도 나중에 팔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산, 조선, 뭐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은 가장 나중에 팔아야 되는 종목들이죠. 뭐 물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명확하게 말씀드렸던 건 18만 원 아래에선 분명히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고 이미 또 그 가격 부근으로 밀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격 이상 가면 또 좋은 얘기를 별로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제 시장에 더 이상 메인이 되긴 좀 어렵다. 메인이 되기 위해선 다시 엔비디아가 전고점 틀고 쭉쭉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현재 미국 시장의 뭐 분위기도 돌아가는 걸 보면 별로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7월 달에 지금 그 대만의 여러 IT 지표들을 보면 TSMC도 그러했고 다 대고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여러 산업들의 부품들이 다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 지난 지표입니다. 7월 지표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고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적어도 8, 9월까지는 신제품의 부품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것들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셀인 효과가 아니라는 거죠. 셀인 효과는 이미 7월, 8월까지 다 반영됐고 셀아웃이 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과연 추락까지 잘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이후의 반등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지 팁을 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현대로템이 국내 증시에서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들은 아마 차트 펴놓고 보시면은 국내에서도 거의 뭐 추세에 이탈이 없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전 세계적인 추이라고 하네요. 이 다른 국가에서도 방산주들은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다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네, 뭐 미국 시장에 이제 방산주들도 신고가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물론 여기 L3 해리스 같은 건 그렇지 않은데 대표적인 두 종목이 지금 신고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신고가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뭐 제네럴 다이나믹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준비된 그림 보시면 세 종목을 제가 비교해 놨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로키드 마틴, 그 다음에 한 종목을 더 넣어놨는데 미국 두 종목도 신고가입니다. 이게 연간 기준으로 오른 건가요? 이 퍼센트가 1년 기준입니다. 아, 1년 기준. 네,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들이 한 20% 내외 정도 올라서 신고가인데 네. 우리나라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배. 160%가 올랐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과거 대비해서 뭐 상전벽해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당연히 더 많이 오른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그 미국의 종목군들은 우리나라 방산주가 막 춤출 때도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가가 부진하거나 시장 대비해서 기술주들 대비해서 굉장히 미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이 다시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의 분쟁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 종목들이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미사일,
그다음에 뭐 F-35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 내에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좀 시사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년의 기간을 봤을 땐 저러한데 기간을 좁혀서 여름 구간 이후 한 뭐 7, 8월 정도로 구간을 한번 좁혀보면 수익률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방산주, 제가 뭐 조선주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투자 의견을 조금 낮춥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방산주는 뭐 나름 괜찮지 않느냐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될 건 고점이 어디인지를 판단하기가 우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페어링돼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미국의 종목군들이 하나의 또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 물론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먼저 하락하고 미국 종목군들이 뒤에 하락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어차피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 몰아주면서 지금 전쟁 무기들이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쪽에 가동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가동률을 올리면서 주가가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의 고점을 판단하는데도 로키드 마틴 같은 미국 시장 내 방산 대표 종목군들이 하나의 이제 페어링으로서 고점 신호를 나타내 줄 수 있다는 점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한 날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마도 같이 묶어두고 계속 주가를 살펴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해당 종목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국 시장의 단기 고점 형성 여부에 대해서 또 어떤 뉴스들이 흘러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충분히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께 또 큰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 영역에 와 있으면 뭘 봐야 될까 앞으로 이런 부분 막막하셨을 텐데 미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방산주들 흐름 같이 보자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 체크인 스탁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다 지정적 리스크와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오늘 아침에도 보시면은 증권사 레포트라든지 또 글로벌 증시에서도 지정적 리스크 시간상으로 좀 임박했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될까 시장 한 번 더 충격받을까 걱정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김 이사님? 네, 저는 일단 뭐 충격이 그 약속 대련 정도로 끝나는 경우에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지금 그 헤즈볼라 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골란 고원에 떨어진 게 우리가 터트린 폭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실제 뭐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헤즈볼라에서 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뭐 제정신인 이상 그 노는 축구하는 아이들한테 폭탄을 떨어뜨렸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봤을 때 이들이 쿠르드인이라는 것도 한번 미묘한 거죠. 국적이 없고 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 쿠르드족. 그래서 이라크, 뭐 이란의 일부, 그다음에 뭐 터키에 살고 있는 이 쿠르드족의 사람들이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반응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날린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뭐 음모론을 붙일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약속 대련을 했는데 약속 대련에서 뭔가 사고가 터질 가능성은 없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외의 사고를 가지고도 사건이 확산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증시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뭔가 그동안 쌓여있던 에너지가 폭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은 뭐 고점이 어디일지 모를 정도로 끝없이 오르는 것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에너지가 쌓여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반대로 내리는 종목은 이렇게 내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내리는 것도 그렇게 시장에 좋은 에너지는 아니라는 거죠. 네. 거기다 지정학적 흐름도 마찬가지니까 이건 우리가 뭐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어쨌든 불확실성의 변수가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방어적인 포지션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뭐 방산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뭐 저는 뭐 대장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보는데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고 여전히 한국항공우주 정도가 그래도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유효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인 스탑 마무리 짓겠습니다.